우리나라의 국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에도 엄청난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고 또 그거를 진행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 전 세계가 아프리카의 어떤 잠재력, 어떤 다이내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4억 인구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광물의 30%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아프리카 전체가 아프리카 그 자유무역지대 협정이 체결돼 갔고요. 단일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3조 달러에 조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시장이 되겠죠. 그 정도의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런 시장에 이제 다양하게 다른 나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중국, 일본, EU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아프리카에 그 협력을 하고 그 단일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표력하게 됐고요. 그 관심의 그 일환으로서 아프리카에 있는 정상들을 초청해서 정치적 어떤 동반자로서의 합의점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어떤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스프링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역대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에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국제 정세나 우리 동남아 정세, 한반도 정세에서는 동남아 쪽이 좀 더 우리에게 전략적 포지셔닝이 된다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작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 정부에서는 어떤 아프리카의 잠재력이라는 자체를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과 태평양, 그 다음에 인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하나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호르무즈 호역부터 시작되는 아프리카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자체에 대해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호주, 인도, 미국, 또 일본, 모든 우리 주변국들이 거기에 대한 강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필연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세계에서 아프리카 어떤 자원의 보고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접근법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 접근이 많은데, 그거를 뛰어넘는 다음 단계 어떤 디지털과 그다음에 어떤 기후 변화에 대비한 그러한 성장. 지금 아프리카가 추구하는 게 포용적 성장과 녹색 성장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건 아프리카의 어떤 모든 계층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아프리카가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지 별로 않지만 다른 선진국과 주변국의 탄소 배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녹색 성장과 포용 성장을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으로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지금 아프리카하고 협정을 만들어서 디지털 인프라 스트럭처 개발에 2억 9천만 달러를 이제 벌써 이니시에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디지털 그런 어떤 브로드밴드 광역대 사업에 투자를 해서 아프리카의 광역대 사업의 절반 이상을 지금 중국이 벌써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디지털하고 스타트업 쪽의 교육 프로그램과 IT 개발 협력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 외교도 좋고 어떤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에서 아프리카가 위치 매김하고 있는 위치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간에서의 어떤 중재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로 아프리카가 좀 필요로 하는 자원하고 딱 맞는 부분이 IT와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면 우리 미래에 어떤 아프리카의 잠재적인 엄청난 시장도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혁명, 인프라 협력 이런 부분들이 가는 것이 공유될 수 있는 어떤 포용적 녹색 성장에 우리나라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아프리카에 가지가 원하는 그런 방향성하고 일치된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 동반자 관계가 강화되고 그렇다면 아마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프리카가 우리하고의 이런 외교와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시그널을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프리카로 가서 제가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경험하고 리서치라고 강의를 하다 보면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공감대 형성하는 게 전쟁을 겪었고 식민지를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과 식민지를 겪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한류가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한류가 얼마만큼 파급되어 있냐, 굉장히 많이 파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나라 문화, 드라마, 그 다음에 뭐 우리 케이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진출해서 인프라를 굉장히 확장을 시켰죠. 성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하느냐? 그렇게 중국이 바라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하드웨어식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하는 인식에 긍정적인 신호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거를 지금 느끼고 공자학당을 만든다든지 중국 문화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에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소프트 파워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드웨어로 가더라도 그들이 별로 반감이 없고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의 전략을 전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래 너희는 못 살았다가 잘 살게 됐고 전쟁도 겪었고 우리처럼 아픈 식민지도 겪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굉장히 쉽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적인 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아프리카하고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떤 청사진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